네, 대선 후보들이 앞다퉈서 부동산 공약 내놓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최대 실책은 부동산이다. 근데 사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요, 한 10년 지나봐야지 아는 것 같긴 해요. 자, 어쨌든 오늘 그래서 부동산 관련한 이슈 한번 탈탈 털어보겠습니다. 특히 현재 지금 부동산 정책이 문제라고 하고 있는 후보들이 그렇다면 제대로 된 부동산 정책은 내놓고 있을까요? 제가 보기엔 아니에요. 부동산 문제는 그렇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인간의 심리라고 하는 것을 기반으로 이 정책을 만들지 않으면 저는 제가 보기엔 100% 망하는 정책이라고 봅니다. 제가 부동산 전공이라고요. 심리학 전공이라고요. 법학원 전공이 아니에요. 참 어이없게. 자, 어쨌든 자세한 얘기를요. 참여연대 정책위원이자 민변 소속이십니다. 김남근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남근 변호사님 사실 오래전부터 알았는데 제가 아는 것보다 김남근 변호사님은 저를 잘 모르시죠. 그래서 오늘 기회에 알 수 있는 기회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오늘. 되게 민망해하시네. 예, 알고 싶지 않아요? 저를? 아니, 저는 잘 알고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라고 떠오르시니까. 네, 맞습니다. 자, 우리 그 김남근 변호사님 되게 정의로운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저랑은 잘 안 맞아요. 저는 별로 정의롭지 않은데 정의로운 분의 관점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윤석열 후보가 내놓은 종부세 논란부터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윤석열 후보는요, 종부세는 세금 폭탄이다. 이러면서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는 완화시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완화는 지금 현재 정부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제가 내용을 딱 듣다 보면은 뭔가 이렇게 정말로 화끈한 발언처럼 들리긴 하는데 내용은 사실 좀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이걸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민변에서도 비판 설명을 내놨죠. 그 세금 폭탄론이라는 게 이제 상당히 좀 정치적 플레임적 성격이 있습니다. 네. 실제로 그게 폭탄 정도 수준의 세금이냐가 이제 문제인데요. 다주택자들은 이제 뭐 자신들이 투자를 하고 그 투자 이익을 얻은 거에 대해서 뭐 일부 세금을 내는 거니까 대부분 다주택자에 대해서 세금 폭탄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없고 1세대 1주택에 대해서 이제 세금 폭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1세대 1주택인데 종부세를 내려면 이제 공시 가격으로는 11억, 네. 시가로는 16억 이제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근데 그분들이 내는 세금이 한 2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다음에 이제 대부분이 이제 그 1세대 1주택 중에 그 종부세를 내시는 분들이 한 16억에서 한 25억 그 사이에 있는데 그분들이 내는 게 한 평균 50만 원 정도 이렇게 내게 공시지가 됩니다. 기준인 거예요, 그게? 16억, 25억은 이제 시가고 시가 공시 기준으로? 가격은 한 11억에서 11억? 이제 뭐 한 20억 그 네. 사이에 있는 분들이 이제 내는 대부분이 내게 되는데 그런 분들이 한 50만 원 정도 내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걸 가지고 세금 폭탄이다 그러면 이제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네. 그런데도 세금 폭탄이다라는 이제 프레임을 씌워서 일단은 프레임의 문제다. 네. 그럼 이제 그렇게 해서? 일단 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굉장히 기분 나쁜 세금처럼 돼버리잖아요. 근데 네네. 또 종합부동산세는 이게 지방세가 아니라 국세이기 국세죠. 때문에 이걸 걷어서 이제 그 낙후된 농촌 지역에 이제 그 낙후된 거를 이제 극복하도록 하는 그런 자금들로 다 쓰고 있어서 농촌 지역이나 이런 데 굉장히 중요한 또 세금인 거죠. 그렇군요. 근데 재산세도 내잖아요. 그럼 재산세하고 종합부동산세하고 어쨌든 한 부동산에 대해서 두 개의 가산하는 거니까 이중가산인 거 아닙니까? 이제 뭐 그렇게 되는 건 아니고 그 우리나라의 보유세가 이제 굉장히 낮아요. 네. 그 다른 다른 나라에 나라들 비해서.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이제 미국 같은 경우 한 1% 정도 되고 대도시 지역은 한 2%도 됩니다만 그다음에 뭐 OECD 국가 평균이 한 0.5% 돼요. 근데 우리가 0.16%밖에 안 되거든요. 지금 뭐 개선을 했다는 것도 네네. 0.16%인데 그러면은 이걸 빨리 이제 우리가 보유세를 현실화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이제 많은 국민에 영향을 미치니까 그래서 이거를 먼저 좀 고가 주택, 다주택자들의 주택부터 좀 실효세율 1%에 가깝게 현실화하자 그래서 종부세라는 걸 이제 노무현 정부 때 따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먼저 실효세율 1%에 가깝게 고가 주택하고 다주택들이 먼저 가고 네. 재산세는 이제 차츰차츰 이제 현실화시키자 이렇게 이제 갔던 것이거든요. 네. 근데 그동안의 종부세에 대해서는 위헌 논란도 상당히 많았고 헌법재판소에서 사실 위헌으로 한번 결정이 나기도 했습니다. 위헌 판결이 났던 거는 이제 부부 합산 과세를 한 것에 대해서 이제 그게 위헌이다. 그래서 지금 그래서 이제 인별로 인별로, 하게 돼 예. 있죠. 근데 세계적으로는 거꾸로예요. 그래요? 프랑스 같은 경우는 부부 합산을 안 한 게 위헌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헌법재판소가 당시는 좀 상당히 좀 정치적 판단을 한 게 아닌가 그런 좀 생각이 들고요. 근데 요즘에 이제 그 종부세 가지고 계속해서 이의를 제기하시는 분들은 나 이래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부부 합산에 대해서는 위헌이었기 때문에 이혼하겠다. 그래서 이혼하시는 분들이 아니 사실은 근데 그거에 많아요. 대해서는 또 그 부부끼리 나눠서 하거나 합산하거나 이렇게 똑같이 하도록 그런 공제 제도를 만들었고요. 또 대부분들은 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부부나 아니면 자식이나 이렇게 한 세대 안에서도 각각 따로 인별 이제 합산이 되니까 개인별로 갖고 계셔서 네.
개인들이 한 88만 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 다주택자가 한 46만 명 되고 네. 그중에 1세대 1주택자들은 한 13만 명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 나머지 분들은 하나씩은 갖고 있는데 세대로 따지게 되게 되면 여러 세대가 되는 이제 그런 분들도 많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좀 뭐 그분들 보기에는 불합리한 부분이 조금 있을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아니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도 네. 이제 뭐 위헌 소송은 뭐 한 20번은 뭐 제기가 됐던 것 같은데 20번이나 했어요. 네, 우리 네. 법원은 이제 다 뭐 합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렇군요. 그다음에 이제 1세대 고가 주택자들에게 공제를 해주지 않았다라는 네네. 것들이 헌법 불합치 결정이 한 번 난 적이 있었는데 공제해주지 않았다는 것 네. 때문에요. 근데 예.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공제 제도가 마련이 됐죠. 그래서 나이가 많으실수록 60세에서 이제 70세까지에 대해서는 뭐 70세가 넘으신 분들은 40%까지 공제를 해주고 있고 네. 장기 장기 보유를 보유 하면 공제도 또 줘야죠. 15년 이상 또 하는 경우는 50% 이렇게 해서 합치면 80%까지 공제를 해주니까 네. 1세대 1주택자들 중에 거주 목적으로 장기 거주하고 있고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사실은 그 20만 원, 50만 원은 이제 거의 안 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소득을 기준으로 해야 된다. 자산 기준이 아니라 왜냐하면 공시지가가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자산을 기준으로 하니까 예전보다 그냥 아무것도 나는 변한 게 없는데 내가 내야 될 세금만 늘어난다. 이게 그래서 지금 그런 점 때문에 공제 문제였어요? 제도도 굉장히 이제 많이 공제가 늘어나 있는 상황이고 네. 또 만약 이제 그게 진짜 문제가 된다면 뭐 1세대 1주택자들이 그렇게 부담되는 거냐에 대해서는 저는 뭐 팩트를 정확히 좀 체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네네. 드는데 그렇게 되면 뭐 과세이연 제도 같은 걸 만들어서 상속을 할 때 또는 처분을 할 때 내도록 하는 뭐 그런 방식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데 이제 어제 뉴스 나온 것 중에 보니까 지금 1,000명 정도가 지금 종부세 위헌 소송을 또 다시 제기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변호사님 말씀에 의하면 그래도 예전부터 계속 위헌 소송은 있었지만 다 원고들 패소 쪽으로 사실 결론이 났기 때문에 몇 개 빼놓고는 지금 현재로서는 소송해도 별 의미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나요? 그런 이제 위헌성과 관련된 시비들은 뭐 이제 다 계속 이렇게 있어요? 정리가 좀 다 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은 윤석열 후보가 그러면은 종부세는 이중과세니까 재산세하고 통합해야 된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통합해야 된다. 그냥 무조건 다 합헌이다 볼 게 아니라 이제 좀 들여다보면.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재산세를 빨리 이제 실효세율 1%에 가깝게 현실화시키려고 하는데 그건 많은 국민들의 영향을 미치는 거니까 그건 좀 네. 천천히 가자 이렇게 했고 네. 종부세에 대해서 이제 다주택자와 고가주택자들의 것에 대해서 먼저 실효세율 1%에 가깝게 좀 네. 세계 보편적인 기준에 맞춰서 가자 해서 이걸 해놨는데 통합을 해버리면 이제 그 한 20여 년 이상들을 지금 추진해왔던 그 국가적인 정책들을 다 뒤로 돌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제가 보기엔 뭐 현실적으로도 가능하지 않은데 좀 이렇게 정치적 프레임으로 이렇게 들고 나온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좀 국민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는 세금 문제라든가 특히 이게 또 지방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또 낙후 지역을 그 개발하는 데 도움을 주는 그런 세금들인데 그렇게 좀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아마 민변에서도 좀 이렇게 강한 수준의 좀 비판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럼 민변은 정확히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민변이 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정확히 뭐예요? 이 종부세 논란과 관련해서. 그래서 이걸 정치적으로 이렇게 이용하지 말아라? 이용하지 말라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이게 어쨌든 국가적인 중요한 정책 과제로서 장기에 걸쳐서 지금 실현해 가고 있는 것들인데 이게 자꾸 정치적 시비가 생기니까 뭐 20만 원, 50만 원을 내도 이제 기분 나쁘다 이거 아니에요. 이게 네. 세금 폭탄이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자꾸 조세 저항들을 많이 생기고 네. 그럼 종부세를 그렇게 고가 주택을 갖고 있는 분들이 안 내겠다 그러면 일하는 사람들은 내려고 그러겠어요. 그럼 나는 일하는데도 꼬박꼬박 다 높은 세율로 세금을 가져가는데 그렇게 하면 오히려 부동산 뭐 이런 걸 갖고 있는 게 나은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되니까 그럼 국가의 어떤 이렇게 조세와 관련된 어떤 정의감 이런 것들이 많이 흔들리게 되니까 이제 그런 점에 대해서는 좀 무책임한 좀 정치적 행동이다 그런 걸 비판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어쨌든 간에 정치인들에 대해서 이 종부세 가지고 자꾸 프레임 전쟁하지 말고 좀 사실 왜곡해서 국민들을 조금 감정을 조금 잘못된 방향으로 흐르게 하지 말아달라. 이게 민변의 얘기예요. 오히려 이제 설득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논쟁이 있으면은 이제 이 세금이 갖는 또 긍정적인 기능들이 또 많이 있고 네. 또 그런 뭐 여러 가지 논쟁 때문에 또 1세대 1가구 주택들에 대해서는 이제 거의 이렇게 종부세를 많이 물지 않도록 이렇게 해왔는데 그거에 대해서 또 반대해서 비판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죠. 그렇죠. 근데 그러면 언론에서는 왜 계속해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언론에서 계속 그 폭탄이란 말을 쓰면서 나오니까 사실 더 그런 거 아니에요? 언론들도 굉장히 이렇게 좀 정치화돼서 정쟁화돼서 자기 신문들마다 논조가 좀 명확해가지고 네. 세금 폭탄이라고 하는 데들은 뭐 20년 전에도 세금 폭탄이었는데 지금도 세금 폭탄이라고 그러고 똑같은 논조로 계속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기득권과 기득권이 아니냐 뭐 이런 것 따라 조금 논조가 확실히 다르다. 이렇게. 근데 이제 뭐 다주택자들한테는 상당히 이제 부담되는 수준으로 좀 계속 강화가 되고 그렇죠. 있는데 그건 네. 이제 원래 이 세금이 목적한 바거든요. 다른 나라에 있어서도 보유세가 이제 뭐 뉴욕이나 이런 데가 막 2% 정도 됩니다. 뉴저지는 한 2.3% 되는데 네. 그럼 이런 데들은 집값이 많이 오르다가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 꺾이게 되거든요. 네, 이 부담이 그렇죠. 많게 되니까 고가 주택부터 이제 매물로 막
나오게 되면서 집값을 안정시키는 그런 이제 방어 장치의 역할도 하게 되는 근데 그러면 것이고.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정부 그 보유세를 늘리면 그러면 집을 이제 팔으라는 얘기잖아요, 말하자면. 그럼 팔려고 내놨는데 너무 양도세가 너무 높아요. 그러면 사실은 아무도 안 팔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증여를 자꾸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뭐 그래서 이제 양도세는 제가 보기엔 시장이 어느 정도 정상화되면 이제 양도세 중과 이런 것들은 이제 없애야 되는데 네. 자꾸 양도세를 또 거래세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양도소득세 소득세거든요. 소득세법 안에 양도도 있어요. 소득, 네네. 그래서 뭐 근로소득, 사업소득과 똑같이 이제 소득인데 그러면 또 양도소득세만 세율을 낮춰주겠다 그러면 또 근로이나 사업하시는 분들은 우리는 그렇게 힘들게 해가지고 소득이 생기면은 뭐 4에서 한 50, 그 30, 뭐 6% 이렇게 세금을 내는데 부동산에 가지고 차익이 생기면 그 세금을 안 내냐. 또 이런 도세 정의 문제가 생기지 소득세 않습니까? 체계가 또 흔들리기 때문에 그렇게 흔들려버리게 하면 안 되는 된다. 거죠. 근데 어쨌든 소득세 그래도 범위 내에서는 내게 하면 되는데 이제 네. 중과제도는 지금 다주택자들이나 이런 데 투기한 것에 대해서 약간 제재적 성격이 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시장이 정상화되면 이제 그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양도세의 어떤 기본 세율을 흔들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요. 좋습니다. 자, 윤석열 후보가요, 얼마 전에는 11월 19일 날 있었던 전세 대책을 겨냥해서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면서 일자리 정책까지 같이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얘기하고 있는 건 그 포인트를 잘 잡은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자는 얘기냐 그러면 어떻게 이제 하자는 뭐 얘기죠, 임대차 그래서? 3법이 문제가 있으니까 그걸 폐지하자 그러면 지금 또 그 임대차 3법의 이제 특징이 그 전세 가격이 막 오르는 시점에 도입이 되다 보니까 여러 문제가 생겼는데 네. 그래도 전세 가격이 막 오르는 시점에 갱신된 임대차들은 안정이 됐거든요. 갱신된 임대차들은 이제 어쨌든 갱신을 하면서 또 인상률 상한제가 있었고 네. 합의해서 갱신한 분들도 있었지만 그 인상률 상한제 영향으로 이제 덜 오르게 됐고 근데 신규 임대차는 이제 또 그런 아무런 이제 규제가 없다 보니까 많이 오르고 그래서 격차가 심해진 거잖아요. 네. 그런 걸 폐지해버리면 이 갱신된 임대차에 대해서 임대차 안정을 해야 되실 분들은 또 반발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또 세계적으로 대도시 지역에서 계약 갱신 제도나 이런 제도를 안 두고 있는 나라도 없거든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굉장히 늦게 도입을 해서 이제 문제인 것인데 네. 그런 점에서는 좀 어떤 분석이라든가 비전이라든가 이런 걸 제시하는 게 아니라 그냥 문제가 있다. 바로 폐지해라 그러면 좀 너무 무책임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그러면 비전을 제시하면서 뭔가 대안을 내줘야 되는데 그건 없이 그냥 무조건적인 비판만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다. 그렇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냐의 얘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럼 그냥 임대차는 그냥 이대로 놔둘 거냐 계속 다들 전세라든가 월세에 대한 고통들이 상당히 심한데 사실 저도 소송을 되게 많이 하는데 이 부동산 임대차 관련된 소송 되게 많이 해요. 근데 제가 거의 임차인 쪽인데 왜 임대인들은 나한테 소송을 안 맡기지? 근데 어쨌든 임차인 조건은 거의 다 이기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좀 핵심이죠. 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김남근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동산 정책이라고 하는 거는 뭐 프레임이든 뭐든 간에 자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기 좋게 이렇게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본질을 들여다보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 얘기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려면 사실은 제대로 된 정책에 대한 그 인식이나 그 좀 지식이나 이런 것들이 좀 정확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현재 얘기되시는 분들 말씀 들어보면 그렇게 정확히 알고 있는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 알고 있는 것보다 일단 체감적으로 이제 부동산 정책이 좀 잘 못 돼서 뭐 집값도 많이 오르고 전세값도 오르고 그러니까 이제 그거에 대한 반감이 이제 큰데 그 반감을 이제 정치적으로 활용해 보겠다라는 것들이 좀 제가 보기엔 문제인 것 같고요. 네. 그러면은 이제 문제를 해결하려고 네, 그래야 해결해야 되는데 되잖아요. 어쨌든 집값이 이제 많이 오르니까 어느 정도는 이제 꺾이는 이제 상황으로 가고 있고 네. 거기다가 이제 가계부채가 너무 많이 늘어나니까 정부 당국이 이제 가계부채를 이렇게 옥죄는 정책들을 쓸 네.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또 세계적으로 아마 그렇게 되기 때문에 또 금리도 오를 거고 그러면 이제 집값이 어느 정도 이렇게 하향화되는 이제 그런 추세로 가게 될 거거든요. 네. 그럼 그런 국면에서 이제 어떻게 그러면 또 부동산 정책을 써서 집값을 안정시키고 또 이미 많이 오른 상황에서 젊은 세대라든가 취약계층한테는 어떻게 주거의 안정을 기할 것이냐 뭐 이런 얘기들을 해야 되는데 이제 네. 그런 거보다는 이제 막 어떤 지금의 이 부동산 문제 때문에 생긴 반감들을 좀 정치적으로 활용해 보겠다라고만 나오니까 이제 그렇게 하면 좀 무책임한 정치가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사실 의식주는 기본이라서 이제 국가가 복지 국가로 나아가고 선진 국가가 될수록 국민의 기본적인 것들을 전부 다 지켜줘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종합부동산세가 노무현 정부 때부터 계속 얘기가 됐던 것인데 이게 정말로 정착되는데 많이 힘든 과정이 있네요. 자, 그러면은요, 이재명 후보가 지금 우리가 그래도 윤석열 후보만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이재명 후보 얘기를 한번 해보면 국토보유세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궁금하더라고요. 국토보유세, 그러니까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하고 국토보유세를 신설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국토보유세라고 하는 거는 땅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세금을 물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 지금 있는 거하고 뭐가 틀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에 있는 이제 재산세하고 종합부동산세를 다 다 통합해가지고 없애버리고? 국토보유세로 이제 하자는 건데 두 가지 이제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네. 이제 건물에 대한 보유세를 이제 없애고 다 토지로 하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거는 이제 일정한 철학이 담겨져 있는 거죠. 왜 소위 이제 그런 거예요? 헨리 조지 학파들은 이제 토지에서 다 불로소득들이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게 토지에 대해서 토지의 불로소득에 대해서 과세하자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건물에 대해서는 이제 과세를 하지 말고 토지로 다 환원시켜서 과세를 하자라는 이제 그런 문제 의식이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바로 실효세율 1%로 가자라는 거거든요. 아, 바로.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종부세를 실효세율 1%에 근접하게 가고 있고 네. 재산세는 천천히 하자는 건데 이제 네. 재산세에 대해서도 다 국토보유세로 통합하면서 바로 실효세율 1%로 가자는데 그거를 이제 조세 저항을 완화시킬 수 있는 게 그걸 걷어가지고 나눠주면 된다 이제 이런 생각인 것 같아요. 네. 그게 이제 국토보유세의 생각인데 네. 뭐 일단 제가 보기에는 먼저 가능하려면은 종부세 이런 것들이 빨리 정착을 좀 하고 정착을 해야 돼. 없어질 건데 왜 정착을 시켜? 아니 이제 없애자면서. 국토보유세로 통합이 될 거 아니에요 어차피 다 그러니까 이렇게 어느 정도는 보유세를 현실화하는 네. 그런 작업들이 진행이 되면서 해야지 뭐 일거에 그렇게 갈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 않나 이렇게 좀 그러니까 생각이 들고요. 종부세든 재산세든 어쨌든 이렇게 지금 우리가 이 유한 자원, 그러니까 부동산이라고 하는 건 유한 자원이고 새롭게 만들어질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금을 매길 수밖에 없는 게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하고 형평이나 이런 걸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도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정착이 되고 국민들이 전부 다 받아들인 상황에서 국토보유세 얘기가 되는 게 좀 맞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조금 시간이 필요한 문제가 아닌가 좀 시간이 생각이 필요하다. 좋습니다. 자, 뭐 어쨌든 근데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나라 보유세 현황이 그렇게 달라요. 선진국은 1%인데 우리는 0.15%예요. 우리는 뭐 여러 가지 정치적 이유 때문에 이제 일단 이 부동산 가격을 평가하는 것들을 정상화시키질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은 시세대로 하는 게 원칙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네. 또 대부분의 나라에서 시세의 한 90에서 한 110% 사이로 이렇게 부동산 가격을 평가를 해서 거기다가 세금을 물리고 있는데 우리는 부동산 가격 자체를 이제 낮게 평가를 해왔거든요. 네. 그나마 많이 현실화됐다로는 아파트도 한 70% 정도 수준이고 단독주택은 한 50%밖에 안 되고 네. 땅은 또 뭐 지역에마다 뭐 30% 40% 수준밖에 시가가 반영이 안 되는 이제 그런 상황으로 하다 보니까 일단 평가 자체도 낮은 데다가 그다음에 정치적 이유로 이제 그걸 시가를 또 그렇게 평가를 한 공시가격을 다 반영을 하는 게 아니라 거기다가 또 뭐 60%만 반영한다, 70%만 반영한다 이렇게 또 네. 해왔거든요. 또 세율도 굉장히 낮고 그러다 보니까 뭐 다른 나라들은 이제 보유세가 대부분 한 1% 정도 수준까지 갔었었는데 우리는 계속 한 0.15% 이렇게 수준에 머물러 있고 OECD 평균도 한 0.5%인데 이제 굉장히 낮다 보니까 어쨌든 국가적인 정책적 과제로 보유세를 꾸준히 올려야 된다라는 것들은 이제 우리 사회가 어느 정도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게 이제 선거 때마다 좀 흔들리는 거죠. 이게 선거에서 못 이기잖아요, 솔직히. 부동산 자꾸 건드리면.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본인들이 집권하면 또 마찬가지로 보유세에 대해서는 강화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아, 어떻게 그래요? 보면 세계 보편적인 그런 부동산 세제에 대한 원리가 있는 거고 네. 보유세를 강화해야지만 그게 어떤 집값 안정에도 도움이 되고 정책적으로 도움이 되고 네. 또 그게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세원이기 때문에 지방의 어떤 균형 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하고 하니까 그건 뭐 세계적으로 다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네. 그렇게 또 비판한 정권도 또 들어서면 또 그렇게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무책임하게 된다는 거죠. 네. 정치를 하시죠, 변호사님. 네? 저는 이제 비판을 하고 있죠. 비판만 하고 싶어요. 자, 이제 이걸 사실은 얘기를 왜 하냐면요. 개발이익과 관련된 걸 제가 여쭤보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지금 이제 뭐 종부세든 뭐 그냥 재산세든 간에 어쨌든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가 개발을 해주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러면은 물론 우리가 낸 세금으로 하는 거긴 합니다만은 우리가 낸 세금으로 국가가 개발해주면서 특정 지역이 그것 때문에 사실은 엄청나게 이렇게 집값이 올라가는 그런 호재를 만들게 되는 게 본인의 노력 때문이 아니니까 그렇게 해서 얻은 개발이익은 일정 부분은 또 환수를 해줘야 되는 게 맞다. 이제 이게 그 개발이익의 철학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또 이 민주당에서는 이제 개발이익 환수 관련해서 대장동 관련해서 문제된 게 개발이익이었으니까 너무 민간에만 몰아줬다는 거니까 그러면 개발이익을 한번 환수해보자라고 얘기하니까 또 야당에서는 아니다 이건 또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왜 그러는 거죠? 정확히 모르겠어요. 먼저 이제 그 대장동 사건이 생긴 가장 기본적인 원인은 거기가 이제 공공택지로서 공영 개발을 하기로 돼 있었거든요. 이제 문재인 정부 말에 이제 부동산 정책의 진정성을 보이겠다 그러면서 판교는 이제 서울과 인접해서 개발이익이 뭐 5조, 6조, 한 10조 굉장히 크게 발생할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죠. 거기는 민간한테 땅을 넘기지 않고 100% 공영 개발을 하겠다 이제 이렇게 선언을 했었습니다. 네. 대장동은 어떻게 보면 그 판교의 짜투리쯤에 있었던 땅이거든요. 그렇죠. 더 남쪽으로. 근데 이명박 정부에 들어오니까 분위기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공공은 하지 말고 민간이
그대로. 이익되는 걸 갖고 하고 안 하는 것만 해라. 네. 민간을 지원해줘라. 네. 뭐 이런 식으로 기조가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자꾸 LH 보고 사업을 하지 마라. 그 다음에 땅을 팔아라. 이렇게 이제 민간하고 나오게 되니까 경쟁하지 마라. 경쟁하지 뭐 마라. 이런 이제 거죠. 그리고 또 아예 박근혜 정부 때 오게 되면 이제 아예 공공택지를 확보해놓은 것도 팔아라. 민간한테 넘겨줘라. 이제 이렇게 그렇죠. 하다 보니까 네. 그런 분위기 하에서 이제 대장동이 이제 민영 개발로 넘어가는 상황이 되니까 네. 그때 이제 시장이었던 이재명 시장이 그렇게 민간한테 수조 원이 가는 것들을 넘길 수 없다 그래서 이제 본인이 이제 성남시가 공영 개발을 하겠다 그랬던 거죠. 근데 그걸 이제 성남시의회가 반대를 한 거죠. 못하게 막고 민영 개발로 가야 된다.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은 이제 차선책으로 한 게 그러면 이제 합쳐서 합동 하겠다. 개발을 해서 하겠다. 거기서 이제 공공이 개발 이익을 환수하겠다 그랬으니까 그건 굉장히 큰 성과를 낸 그러네요. 거죠. 그러니까 네. 그거는 이제 평가를 해줘야 되는데 근데 국민들의 시각에서는 반은 환수를 했는데 공용 민간 합동 개발하면서 그렇죠. 5천억을 환수했는데 왜 나머지 4천억을 환수를 왜 못했냐? 더 많이 안 가고 갔냐 이거네요. 그걸 이제 비판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려면 이제 원칙적으로 이렇게 그 한 10,000세대 정도를 공급하는 거잖아요. 9,000세대 정도를 공급하니까 그럼 이제 한 미니 신도시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네요. 네. 거기는 주택만 공급하게 되는 게 아니라 도로도 깔아야 되고 공원도 만들어야 되고 복지시설도 들어가야 되고 그렇죠. 기반시설이 기반시설이 들어가야 되니까 네. 다 이건 도시계획이라는 게 들어가야 되고 하니까 다 다른 나라들은 공공이 하는 거지 이런 신도시를 만드는 것들을 민간이 하는 그렇죠. 경우는 거의 신도시 없거든요. 하나를 진짜 민간한테 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알아서 하라고. 독특한 나라인 거죠. 막 수조 원씩의 개발이익이 생겨도 그걸 민간이 통째로 하라고 이렇게 해주는 나라니까.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그건 이제 공영 개발을 했었어야 되는 거고 네. 또 공영 개발을 하지 못한다 그러면 철저하게 개발이익을 환수해서 거기다가 뭐 공공임대라든가 이런 공익적 목적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오히려 그런 걸 못하게 했던 이제 정치 세력이 갑자기 지금은 또 비판을 하고 그러면 공영 개발을 강화하자. 네. 개발이익을 환수하니까 또 그건 또 못하겠다 그러니까. 이거 너무 모순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이율배반적인 네. 거 아니냐. 네. 그러니까 참 이런 걸 굉장히 정치적으로만 이렇게 좀 공격 수단이나 이런 거로 활용을 하지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지는 않는 그러네요. 거죠. 우리를 위해서라기보다는 그냥 그때 본인들이 좀 공격할 수 있는 포인트만 잡아가지고 지금 지적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네요. 그러니까 그럼 이제 문제를 해결하는 건 공영 개발을 강화하고 개발이익을 환수하고 이건데 그건 또 하면 안 된다. 그걸 못했다고 정치적으로 공격을 하면서 네, 그건 좀 그럼 하지 그 말라고. 제도를 만들자 그러면 또 그건 반대를 하니까 그럼 뭘 하자는 뭐 거냐? 하죠? 어떻게 하자는 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냐가 이제 조언을 해주세요, 조언을.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이런 걸 정쟁의 수단으로 삼으면 안 되고 네. 그러니까 다시 이제 공공택지 공영개발이라는 원칙들을 다시 세워야 되고 저는 뭐 다 하지 못한다면은 노무현 정부 말에 했던 것처럼 문재인 정부도 뭐 광명시 같은 경우가 이제 특히 서울과 인접해서 개발 이익이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그랬죠. 또 투기도 예, 심했던 예. 곳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데들은 공영개발하자 이렇게 선언을 해야 된다. 용산같이 서울 한복판에서 개발하면 뭐 수십조의 개발 이익이 발생하니까 그런 거는 공영개발을 해서 거기다가 이제 젊은 세대들을 위해서 공공임대 같은 것도 많이 공급을 하고 토지임대부 같이 공공이 토지는 갖고 있고 네. 분양 가격을 싸게 공급하고 이런 정책을 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변호사님이 정치를 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비판하고 이제 정책 제시를 한 거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이재명 후보는 대장동 지금 관련해서 무슨 특별히 이익을 얻는 게 없을까요? 이번에 특검이 아니죠. 그 검찰 수사 결과도 뭐 발표된 좀 마무리될 것 같긴 한데. 좀 보시기에 아무래도 어때요? 이제 전문가가 뭐 보기에. 부족하다 그러게 되면 뭐 특검을 해야죠. 근데 그 보기에 특검이 필요해요? 근데 일단 뭐 수사가 부족해요? 이제 좀 진행이 돼야 되잖아요. 수사가 다 지금 아직 완전히 안 결과가 안 됐으니까 나왔으니까? 수사 결과를 좀 보고 부족하다 네. 그러면 이제 해야 되겠죠. 되게 원론적인 말씀하시네. 마지막에 꼬리를 내시네. 말씀 잘하시다가. 알았어요. 내가 더 이상 말 안 할게요. 요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난 상반기에 LH 직원들 투기 의혹을 세상에 처음 공개하신 분이 이제 우리 김남근, 여러분 이름 기억하세요. 김남근 변호사님이십니다. 근데 얼마 전에 이거 업무상 지득한 비밀을, 그러니까 지득이라고 하는 업무상 알게 된이겠죠.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투기를 한 게 맞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 이게 바로 무혐의의 판결 내용이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기소된 내용들은 이제 부패방지법상의 업무상 비밀을 이용한 이용한 이제 거, 그 예. 투기를 했다라는 것인데 그럼 업무상 취득한 정보여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이제 구성 요건적으로 어려운 거죠. 그 검찰이 입증하기가. 네. 그래서 이제 시민 단체들은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이해 충돌 상태 속에서 그 정보를 이용해서 투기를 그래요, 했으면 처벌해야 맞아요. 된다. 그래서 이제 이해 충돌 방지법을 통과시켜야 된다 그러는데 실제 이제 이 LH 건을 거치면서 이제 8년 동안 묵혀 있던 것들이 꺼내져 가지고 국회에서 만들어지긴 통과가 했어요. 됐습니다. 네. 이해충돌 방지법에 하면 그냥 LH 내부에 있는 정보를 이용해서 투기를 했다 그러면 처벌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요건이 이해충돌 쉬워지네. 방지법에 의하면 이건 명확하게 이제 처벌이 되는데 그거는 이제 뒤에 법이 만들어진 거고 소급 적용이 어렵다는 어렵죠. 거예요? 형사 처벌이니까. 그러니까 네. 그 부패 방지법에서 하니까 엄격해야 되는데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제 법원이 또 좀 너무 엄격하게 본 측면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분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요. 그
실제로 개발 사업에 관여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 개발 광명시흥을 개발하는 그 회의에도 참석을 했었고 네. 거기를 어떻게 개발한다라는 이제 그 개발 계획서를 작성하는 데도 참여를 했던 분인데 문제는 그 개발 계획서 안에서는 LH가 개발한다 이렇게 확정적으로 안 돼 있다. 그래서 이제 무죄라는 것들인데 그건 좀 그래요? 너무 그건 좀 웃기지 엄격하게 않아요? 보는 거 아닌가. 어쨌든 LH도 거기 개발에 참여하겠다고 그랬고 LH도 참여하는 거 보면 개발을 할 땅이구나 그러니까 자신들이 했고 그럼 확신이 드니까 20억이나 대출을 받아가지고 네. 투자를 해서 100억이나 이제 이익을 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저도 뭐 재판합니다만 재판부마다 참 다른 것 같아요. 원래 재판은 좀 일률적이고 일관적이고 예측 가능해야 되는 건데 어떤 재판부는 너무 엄격하게 보고 어떤 재판부는 조금 느슨하게 보고 이거 조금 편차가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부동산 투기에 대한 처벌에 대해서 보는 시각들은 좀 이렇게 판사들마다 좀 철학적 입장들이 좀 있어서 달라서? 좀 다른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어쨌든 공소장이나 이런 데다가 좀 자세하게 이 개발 그 계획서라는 게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고 이게 업무상 비밀과 관련돼 있고 투기와 관련돼 있고 이런 걸 좀 자세하게 분석해서 넣었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안 됐다라고 또 판결에서는 비판을 하고 있고 네. 공소장을 아마 변경하라 그랬는데 안 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왜 안 했죠? 일부러 그런 거 아니에요? 검사님들 그런데 자존심 세울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판사들이 또 자기가 또 이거 공소장을 변경을 변경이 필요하다 했는데. 그랬는데 또 안 하면은 뭐 그래 그럼 뭐 무죄 판결하겠다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요. 근데 국민들이 보기에는 좀 이상한 싸움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검찰하고 쓰잘데기 없이, 법원하고 그러니까 기싸움하는 그건 좀 것처럼. 항소심에서는 이제 서로 좀 얘기를 해서 공소장을 일부 좀 자세하게 변경을 해서 또 판결하게 되면 또 다른 판결이 나올 가능성도 있지 그럼 않을까 생각이 지금 듭니다. 항소심 진행 중이니까 항소하게 되면은 결론이 바뀔 수도 그렇죠. 있겠네요. 공소장을 일단 좀 뭐 법원이 지적을 하니까 일단 자세하게 좀 바꿔야 되겠죠. 검사님 왜 안 바꾼 거예요? 이게 자존심 싸움할 때가 아닌데 왜 그러시는 거예요? 정말 이상한 분이네. 뭐 이제 말씀 들으셨겠죠. 네, 지금 시간이 다 돼가지고 더 여쭤볼 수가 없네요. 그래도 오늘 정말 많은 내용을 소개했는데 다음에도 자주 나오세요. 예. 뭐 재밌죠? 변호사님이 부르면 제가 한번 나오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남규 변호사와 함께했고요. 네, 오늘 댓글들이 정말 많습니다. 정말로 대장동은 이명박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책임이었네. 뭐 이런 얘기도 하시고요. 개발이익 환수해서 국민들에게 돌리고 무주택자들의 대출과 조건 등 대폭 지원해줘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참여연대 열심히 일하네요. 김남규 변호사님 화이팅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많이 나오고요. 종부세 대상도 아니면서 세금 폭탄이라면서 욕하는 사람들 왜 그러는 겁니까? 또 감사님은 공공택지는 개발이익 환수하는 게 당연하다. 공공단지 개발이익 환수법 통과시켜라.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노영희 누님 오늘 럭셔리 잠옷 입으신 줄 알았어요. 저 이거 마음에 안 들어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옷 한 번 선물해 주시기 기대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